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남성입니다. 한때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던 제 육신과 정신은 점점 속도를 늦춰가고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 기억이 흐릿해지네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후회하는 일도 있어요. 인생이란 날씨처럼 짓궂어서 늘 맑지도 흐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희망을 움켜쥐고 절망을 밀어내며 아등바등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재혼이라는 경험 속에서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하마터면 그날 목숨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은 눈이 펑펑 쏟아졌죠. 새벽부터 내린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출근하려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눈이라도 좀 그치면 가. 자전거는 위험하니까 두고 가고. 직원들도 당신보다 늦게 출근한다며. 오늘 같은 날은 꽤 좀 부려. 그래도 돼. 왜 안 하던 잔소리를 해? 내 야마는 이 자전거고 여태 사고 한 번 난 적 없잖아. 그리고 어젠 좀 잤어? 전 아내가 걱정돼 물었어요. 당시 아내는 불면증을 겪고 있어 몸이 안 좋았거든요. 어젠 모처럼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전 안심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 자전거를 탄 건 아니었어요. 어엿한 중소기업 대표였지만 거칠해라는 걸 몰랐습니다. 회사까지 운동 삼아 자전거 타는 게 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익숙한 교차로를 지날 때였죠. 중형차 한 대가 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안 돼! 전 자전거를 탄 채로 차에 치여 붕 떠버렸어요. 그리고 둔덕의 눈밭에 불썩 떨어졌습니다.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도요. 본능적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공포에 휩싸였죠. 그렇게 의식이 흐려질 때쯤 악마의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어요. 죽은 거 맞지? 확인해봐. 어설프게 다치면 그것도 골치 아파. 얼른 불 붙여. 흔적 없애게. 어떻게 이럴 수가. 전 나오지 않는 비명을 속으로 질렀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죽을 순 없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공포감에 숨이 막혀왔어요.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그날의 기억은 거기까지입니다. 다행히 전 살았고 여러분께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부모님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지만 사실은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에휴,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아니 남들처럼만 사는 집에 태어났어도. 그 한탄이 결국 벌이 되었는지 엄마는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밥만 간신히 챙기고 엄마는 굶거나 빵이나 과자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어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몇 집이나 해주면서 버스값도 없어서 몇 정과정을 걸어다니고 한마디로 몸을 너무 혹사시킨 거였죠. 병원에 일찍 가고 약만 잘 먹었으면 나았을 걸. 영양실조와 과로가 병을 더 키워 엄마는 몸져 누웠어요. 제가 수건을 짜서 엄마 이마 위에 얹어주고 이것저것 챙겼던 걸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파도 좋으니 엄마가 제 곁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마다 달을 보면서 빌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계신 날의 겨울은 그렇게 춥지만은 않았죠. 손발 언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엄마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하늘은 엄마를 데려갔어요. 저 11살 때 엄마와 영원한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방에서 절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 혼자였어요. 아버진 늘 술에 의지해 살기 시작했죠. 다 내 죄다. 집도 절도 없는 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남들처럼 살아보려던 게 욕심이었지. 수호야, 이 옆집 가서 김치 좀 얻어와라. 이 소주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쓰냐? 싫어, 아버지. 이제 오지 말래. 김치 없대. 아무것도 못 준대. 고약한 인간들. 어린애가 배가 고프다는데 대문을 걸어 잠가. 빌어먹을 것들. 수호야, 옷 입어라.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씩 사 먹자. 국밥이란 소리 듣고 신났지만 늘 실망만 했죠. 아버진 말만 해놓고 모른 척 자기만 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저한테 헛된 약속만 하는 분이었어요. 결국 아버진 1년간 술만 엄청 마시다 돌아가셨죠. 전 의지할 데 없는 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3살의 나이, 1년 사이에 부모님을 다 잃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가난해도 엄마가 있을 땐 명랑하고 장난치기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말도 없어지고 눈치를 보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친척 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엄마가 떠났으면 아빠라도 애를 돌봐야지. 쟤를 어떡하면 좋아? 쟤 아빠가 나약하잖아. 일머리도 없어서 직장에서도 툭하면 잘리고 생활력도 없었잖아. 애엄마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낮이고 밤이고 술에 쩔어서 애만 불쌍하지 뭐. 여기저기서 눈칫밥을 먹고 살면서 가난해도 내 부모, 내 집이 최고였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목이 말라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냉장고를 무심코 여는 것도 혼날 일이더라고요. 한 번은 두들겨 맞은 일도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 생선 조림이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걸씬 들린 듯이 밥을 막 퍼먹었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퍽 때리는 거였어요. 야, 그만 좀 처먹어. 식구들 저녁으로 먹을 건데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니? 왜 때려요? 왜?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내가 걔만도 못해요? 얘 좀 봐라. 갈 데 없어 걷어줬더니 얘 눈 치켜든 것 좀 봐. 야, 너 나 칠 거냐? 너 어른도 때리겠다. 이럴 거면 나가. 당장 숟가락 내려놓고 꺼지라고. 아까워 죽겠네. 죽 써서 개중격이지. 뭐라고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가방 하나 메고 집을 나가는데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후두둑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면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밥 때문에 맞고 쫓겨나다 보니 사는 게 참 구차하다는 생각이 10몇 살에도 들더라고요. 보란듯이 성공해 밥 한 끼 정도는 눈치 안 보고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오기가 생겼습니다. 전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오갈 데가 없다고, 친척 집에서 쫓겨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경찰 아저씨한테 물었죠. 결국 전 쉼터에 있다가 보육원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살았고 나오자마자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넘어 배운 기술로 작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운때를 맞아 크게 성공을 하게 됐어요. 한두 명이던 직원이 10명이 되고 그렇게 전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쯤이었어요. 그리고 전 결혼을 했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전성기였어요. 여보, 우리 진이 웃는 것 좀 봐. 요 보조개 너무 앙증맞지? 자기 꼭 닮았지 뭐. 진이야, 아빠 해봐. 아빠. 초년복 없었던 걸 그때 만회하려는지 제 30대는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애들도 엄청 잘 키웠어요. 제가 수입이 많아 생활비도 넉넉히 갖다 줬는데
그것도 함부로 안 쓰더라고요. 늘 집안은 깨끗하고 애들은 명랑했죠. 언제까지나 그 행운이 제 것일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하늘이 맑았던 가을, 비극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이 아내의 차와 정면 충돌을 했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거였죠. 당시 큰딸은 초등학교 2학년 9살이었고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었어요. 왜요? 왜? 왜 나한테서 이 사람을 뺏어가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전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에 대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 애들이 당신 보고 싶대. 여보, 자기야, 이대로 가면 어떡해? 우리만 두고 가면 어떡해? 솔직히 애들만 없으면 세상을 등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 잃은 내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영정사진 보며 큰애는 울기만 하고 1살 어린 막내 아들은 엄마를 찾았어요. 저의 어린 시절과 겹쳐지는 딸과 아들의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갔어? 애들이 당신 보고 싶대. 나도 당신이 너무 그립다. 애들 재우고 밤마다 숨죽여 울어야 했어요. 전 평생 혼자 살 거라 다짐했습니다. 심장이 저미던 슬픔도 어느덧 가시고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물론 처음엔 극고 사양했죠. 박 사장, 평생 그렇게 독수 공방할 거야? 내가 몇 달이 건너 아는 참한 여성분이 있어. 같이 저녁 한 끼 먹는 거 어때? 싫어. 내가 왜? 아이고, 나중을 생각해. 지금이야 애들 때문에 혼자라지만 애들 다 독립하면 그때 박 사장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 자식 위한다고 혼자 있는 거 박 사장 혼자 생각일지도 몰라. 어쩌면 정빈이랑 진이도 섬세한 손길이 그리울지도 모르고. 지인과의 얘기는 절 흔들었어요. 8년 동안 슬픔을 사귀면서 아이들에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저도 막막할 때가 많았죠. 당시에는 고민이 있었고요. 큰딸 사춘기 왔을 땐 참 조심스럽고 힘들었어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역할이 애들 사춘기 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겠나. 지인이 마련해준다는 식사 자리를 마다하지 말자 싶더라고요. 박 사장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요새 그런 여자 없거든. 설레발 좀 치지 마. 그렇게 좋으면 자네가 만나지 그래. 아이 미쳤어. 우리 마나님 놔두고. 그만큼 괜찮은 여자니까 괜히 퇴짜 놓지 말란 말이야. 어? 아유 전화 오네. 여보세요. 우리 이미 와 있어요. 매화실로 들어오면 돼. 아유, 죄송합니다. 일이 오늘따라 늦게 끝났어요. 단체 손님이 갑자기 오신대서 주방 일 도와주다. 죄송합니다. 초면에 실례가 많았네요. 에이, 10분 늦은 거 갖고 뭘 그래요. 안쪽 얼른. 박 사장, 인사해. 이쪽은 태희 씨. 한정식 집에서 일해. 태희 씨, 이쪽이 내가 말한 박 사장. 그분은 첫인상부터 아주 조신하고 참했어요. 절 보고 웃으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는데 아내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었나 봐요. 지인이 농담을 하더라고요. 박 사장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여기 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농담이 심해? 얼른 요리나 시켜. 시장하실 거 아니야? 그러지. 저기요. 주문할게요. 태희 씨는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 자식은 없었어요.
혼자 살며 한정식 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식, 중식, 일식 등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보니까 손이 섬섬 목수 너무 고운데 못하는 요리까지 없다고 하니 호감이 가더라고요. 지인이 눈치껏 일어나줬고 태희 씨와 둘만 남게 됐어요.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쉽진 않으시죠? 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두 녀석이 사는 기쁨이고 보람이다가도 가끔은 골치가 아파요. 아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도 그게 사는 거죠. 전 의지할 데 없이 혼자라. 어머니 혼자 계신데 당신 인생 즐기기 바쁘시고요. 집에 들어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너무 그리워요. 태희 씨는 말이 끝나자마자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갑자기 왜 우세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태희 씨와 밥 잘 먹고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데 가슴이 찌르르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태희 씨를 만났고 제 생각은 재혼 쪽으로 굳어졌어요. 현모 양처 같은 모습, 절 더 배려하는 모습에 바위처럼 굳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2계절 정도 지났을까요? 전 재혼을 결심하게 됐고 아이들에게 말하기로 작정했죠. 진이야, 정빈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저기, 있잖아. 아빠,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여자친구 생겼어? 딸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에 전 당황하고 말았어요. 어? 실은 아빠가 재혼을 할까 싶어.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너희한테 먼저 묻는 거야. 너희도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컸으니까 아빠 멋대로는 할 수 없잖아. 딸, 아들 다 놀래서 얼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눈빛이 평소랑 달라졌어요. 재혼? 엄마 말고 또 누구랑 결혼한다고? 그게 말이 돼? 야, 아빠가 우리한테 허락 구한다잖아. 넌 그 아줌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안 궁금해. 왜 궁금해? 난 싫어. 우리 집의 엄마는 한 사람뿐이야. 아빠, 왜 재혼을 하는데 갑자기 왜? 아들의 격렬한 반대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큰딸이 지 동생을 다독이네요. 얘 황당하네. 아빠가 그럼 우리 둘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아야겠어? 너도 나도 나중에 성인 되면 여친 남친 생기는데 아빠만 외롭게 혼자 살아? 누난 엄마가 그립지도 않아? 난 지금도 매일매일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사진 매일같이 본다고. 아빠 여태 다른 여자 있는 거 어떻게 봐? 누나 그거 볼 수 있어? 정빈아, 아빠 말 좀 들어봐라. 싫어. 나 집에 갈래. 아들은 가게를 뛰쳐나갔고 정신없이 쫓아나갔습니다. 그 녀석 얼마나 빠른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속이 상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딸이 동생을 막 부르더라고요. 정빈아! 야, 이 꼴통아! 아빠, 그냥 내버려둬.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난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내가 정빈이 달래볼게. 다음 날 아침, 정빈이는 아침도 안 먹고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학교에 갔습니다. 이 재혼, 어렵겠다 싶어 헤어지자 말하려고 태희 씨를 만나면 그 결심이 또 흐려졌어요. 너무나 착하고 배려심 깊은 그 모습에 8년간의 독수 공방, 짙은 외로움을 보상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 진이와 태희 씨가 만나게 됐어요. 같이 밥을 먹고 착하지 마셨죠. 고등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어른스러울 줄 몰랐네요. 보기만 이렇지 아직 애나 마찬가지야. 아빠한테나 애처럼 보이지. 나 교복 안 입으면 대학생으로 본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교복도 참 잘 어울리네요. 볼수록 예쁘네. 빈말 아니고요. 그날 헤어질 때 태희 씨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직접 쿠키 같은 걸 구웠다고 딸한테 주더라고요. 공부하다 출출하면 우유랑 같이 먹어요. 생과일 야채 주스도 나 잘 만드는데. 음식 잘하신다면서요? 다음에 오셔서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돼요? 그 사람, 딸이 집에 오라는 얘기에 뛸 듯이 기뻐했고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딸은 저만 좋으면 재혼하라고 자기는 크게 반대할 이유 못 찾겠다고 했어요. 정빈이 그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평소에도 1살 위 누나 말을 잘 들었어요. 제 엄마 그렇게 되고 둘이 의지하며 커왔으니까요. 전 결국 재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은 결정이라 믿으면서요. 조촐한 결혼식 후 태희 씨가 집에 들어왔고 어색하지만 익숙해져야 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딸과 아내는 새엄마, 딸 불러가며 그런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엇나가더라고요. 전 일부러 넓은 집으로 이사까지 했는데 그걸로 아들이 거사게 항의를 했어요. 왜 엄마의 추억이 깃든 집을 놔두고 이사를 하냐고 절대로 따라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때도 애를 먹었죠. 그래서 전 알았다. 그 집은 새 안 주고 비워둘 테니 네가 언제라도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도우미 이모님을 불러 청소까지 하시게 했어요. 재혼한 아내도 정빈이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죠. 함께 밥을 먹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귀찜 했는데 칼칼하게 잘 됐어요. 먼저 한 입 들어봐요. 정빈이가 좋아한 데서 해봤는데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 정빈아, 나와서 저녁 먹자. 너 좋아하는 아귀찜이야. 저도 사업하느라 바빠서 아침이나 저녁 한 끼만 애들이랑 먹을 수 있었는데 정빈이는 새엄마를 맞은 후엔 방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정빈아, 나와 보라니까. 아빠나 많이 드세요. 뭐?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여보, 비켜봐요. 화내지 말고. 정빈아, 밖에서 먹기 싫으면 쟁반에 차려서 방에 넣어줄까? 아들은 묵묵부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나와 현관으로 가네요. 나 독서실 가요. 저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새벽에 들어올 거니까. 정빈아,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죠. 아내는 혼자 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날은 생각에 잠겨 혼자 베란다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들이 저리 뻗대니 저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사실 재혼은 아이들을 위한 게 더 컸어요. 물론 친엄마만한 사람은 없죠. 그래도 심성 고운 새엄마 만나 오손도손 살면 마음의 위안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어요. 가끔은 저도 회의가 들었습니다. 사업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소주 한잔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도 있어요. 그 지인은 이혼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어린 아들만 둘 있고요. 그래도 박 사장은 나보다 낫네. 내가 더 죽겠어. 우리 집은 와이프가 애들이 미운가 봐. 애들은 엄마를 곧잘 따르는데 말이야. 뭐? 자네 애들 어리잖아. 아직 초등학생이고 그 어린애들을 미워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나 사실 또 이혼할까 생각 중이야. 못났지?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애들이 구박받는 거 훤히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다 관두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려고.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못할 짓이지만 그래도 핏줄이니 잘해주시겠지. 전 놀랐습니다. 지인 재혼할 때 아내 될 사람이 애들한테 잘한다고 그 점이 좋아 결혼한다고 싱글벙글 했거든요. 재혼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박 사장은 운이 좋아. 와이프가 애들한테 먼저 손 내밀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잖아. 아유, 난 꽝이지만 자네 이 결혼 잘 유지해. 애들도 언젠가는 자네 마음, 새엄마 마음 이해할 거야. 절 위로하는 지인의 표정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죠. 그 위로에 전 힘을 얻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빈이는 가족들 피해 다녔고 사이가 좋아질 수 없었죠. 고등학생, 머리 큰 사내의 마음을 제가 억지로 바꿔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던 딸까지 미국에 취업을 해서 가겠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서럽게 울었습니다. 진이까지 나간다고 하고, 여보, 나 너무 쓸쓸하고 헛헛하다. 진이 원래 미국에 있는 회사 가고 싶어 했어. 당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거면 됐지 뭐. 그렇게 딸은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아들도 대학에 입학하며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면목이 없다면서 속상해했죠. 자기 때문에 애들이 나가 사는 것 같다고요. 방학이 돼도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고 전 집에 아내와 저만 달랑 살았습니다. 전 아내의 속상한 마음 알아서 생활비도 넉넉히 주고 차도 한 대 사줬어요. 차 몰고 여기저기 바람 쐬러 다니라고 해도 아내는 종종 잡채나 갈비찜을 만들어 저한테 주더라고요. 정빈이 갖다 주라고요. 하지만 그것조차 아들은 거부하며 기껏 받아도 친구들한테 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괘씸해서 제가 크게 혼을 냈어요. 15 어린애도 아니고 내일 모레 군대 갈 녀석이 아직도 이렇게 고집을 부려. 이 녀석아, 네 새엄마 속이 말이야 아니야. 누가 이런 음식 먹고 싶대요? 앞으로 아버지도 찾아오지 마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모르겠어요, 나도. 그리고 나 다음 달에 입대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혼자 들어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면회도 필요 없어요. 정빈아, 너 이 자식 아버지 가슴에 대몫을 박아도 분수가 있지? 군대 가는데 혼자 보내라고? 아니, 네가 가족이 없어? 결국 아들 입대할 때도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틋하던 부자 사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엄마 잃고 울기만 하던 정빈이를 안아서 달랬던 어린 시절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사업은 여전히 잘 굴러갔지만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회사 다니며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꼭 동생 면회를 가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저는 운전해주고 멀리서나마 아들을 보며 위안 삼았습니다. 정빈이 아픈 데는 없대. 아빠, 걱정 마. 정빈이가 다음부턴 나 혼자 오래. 아빠 온 거 알고 있대. 쟤 고집 장난 아니야. 무슨 쇠심줄 같아. 누굴 닮아 저래? 그때쯤부터 장모님이 우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전에는 다 큰 애들 있다고 왕래 안 하다가 딸 미국 가고 아들 군대 가니 편하게 오셨죠. 저야 사업하느라 평일에는 없으니까 딸내 왔다 가시는 거 문제될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 때문에 딸이 속 썩는 거 보시더니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얘 결혼을 반대한 거야. 엄마 왜 그래? 박서방도 알 건 알아야지. 물론 넌 이혼이고 박서방은 사별이라 헤어진 게 박서방이 더 깔끔하다만 자식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엄마 진짜 왜 이래? 그런 말 할 거면 가요. 이 사람 스트레스밖에 왜 그래? 알고 보니 장모님, 할 말은 하는 화통한 성격이셨고 아내 대신 저한테 속상하다고 뭐라 하셨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아내는 더 편한 자리 갈 수 있었는데 저한테 와 마음고생하는 거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도 아들 녀석이 이렇게 고집 부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엄만 괜히 그러셔. 여보, 신경 쓰지 마. 장모님은 그런 건 고맙다 하시면서도 마음 편히 사는 게 제일이라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래도 전 장모님이 싫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실 어른은 현재 장모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것도 반가웠고 쓴소리 하시는 것도 고깝게 안 들렸습니다. 장모님 용돈도 잘 드렸고요. 아내도 그런 부분은 참 고마워했습니다. 솔직히 아들 자식 속썩이고 딸은 또 미국 가 있으니 제가 기댈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내와 장모님을 의지해 사는 생활에 저는 그런대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빈이는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더니 취직해서 집을 아예 나가버렸어요. 이젠 다 커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장모님 생신 맞춰서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해마다 하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에서 뭔가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위암 2기 진단을 받게 된 거였죠. 아내는 하늘이 무너질 듯 우는데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쉽게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고민 끝에 애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암 투병을 시작했어요. 절제 수술로 항암을 하고 있는데 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나 여름에 한국에 들어갈 건데 이번에 같이 제주도 갈래요? 정빈이도 억지로 끌고 가자. 진이야, 한국 들어오려고? 응, 왜? 아빠 딸내미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근데 제주도는 힘들지 싶다. 친구들이랑 다녀와. 아니, 가을에 들어오는 건 어때? 나 휴가 엄청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한국 가려고. 그때 아내가 제 핸드폰을 받아들더니 이렇게 말을 하네요. 진이야,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너희한텐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난 아닌 것 같다. 지금 항암 중이셔. 항암이라고요? 왜요? 우리 아빠 암이에요? 언제 진단받았어요? 충격받은 딸은 더 말을 잇지 못했고 아내는 지금 제 상태를 딸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아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전 난리가 벌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지금 주무셔. 너 소식 들었구나. 왜 그걸 둘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씩씩대고 있었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울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조용히 좀 말하라고 아빠 힘들다고 했더니 아들려서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네요. 그리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암이라며 수술까지 했다면서 왜 말을 안 해?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쩌게. 나 끝까지 불효자 만들려고 했어? 잘못되긴 녀석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완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랬어. 아, 왜 울고 그래? 아침 대바람부터. 내가 안 울게 생겼냐고요. 아들은 그렇게 곁에서 한참을 울었고 저도 오랜만에 아들 손을 잡고 그리운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새엄마한테도 깍듯하게 잘하고 올 때마다 뭘 사오더라고요. 월급 받는 직장인 됐다며 어른 노릇해야 된다고요. 그러는 녀석이 너무 기특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오랜 세월의 빗장을 풀고 저와 아내한테 다가오는 모습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았어요. 그런 행복, 기쁨 덕분인지 암이라는 것은 제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보다 더 기뻐하는 가족들을 보며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절 얼싸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동안의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며 저도 애들 앞에서 조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 파티 한다고 집에서 네 식구가 모여 앉았어요. 아들은 아내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요. 어머니. 여보, 들었지?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아내는 눈물을 철철 쏟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했다며 아버지를 살린 건 어머니라고 절까지 하더라고요. 버티고 살았더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저 또한 깊은 감동을 느꼈고요. 아내는 정빈이에게 그동안 속 썩인 거 없다고 이렇게 엄마로 인정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전 꿈에도 몰랐어요. 아내의 이런 행동이 모두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아내는 제가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여보, 고생했어. 앞으로 우리 돈 아끼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닙시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뜻밖이었죠. 이것 좀 봐. 나 진단서 떼어왔어. 진단서? 아이, 내 거? 아니, 나 우울증이래. 공황장애도 있고. 당신이 왜? 당신 암이었어. 가벼운 감기 아니고 암. 내가 당신 병수 바라는 거 쉬웠는 줄 알아? 알게 모르게 당신 짜증 부리는 거 비위 다 맞춰주고 나 하고 싶은 건 다 참았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병고안이 쉽지 않다는 거 모르진 않았지만 투병하는 내내 싫은 소리 하나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내 말도 납득이 됐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힘든 것도 다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했나 싶더라고요. 전 미안하다고 내가 뭘 하면 되겠냐고 물었죠. 그냥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어딜 나가도 나가나 보다 하고 물어보지 마. 한동안 자유롭고 싶어. 밧줄로 묶어놓고 어딜 못 나가게 한 것도 아닌데 저도 인간인지라 저런 소리를 들으니 욱하더라고요. 하지만 알았다고 당분간 간섭 안 할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관심 없는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아내는 이상해져 갔어요. 내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옷들을 사입고 외출하는 시간도 늘어나고요. 이제는 출근하기 시작한 제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날이 많았죠. 하루는 작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요새 누구 만나? 그런 건 왜 물어요? 아니, 옷차림도 달라지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고 해서. 나 알바해. 알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왜? 왜긴 왜야. 돈 벌려고 하지. 황당했습니다. 전 아내에게 생활비를 넉넉히 주고 있었어요. 쥐꼬리만큼 주고 생색 넥는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물가도 봐서 필요한 것보다 좋게 3배는 더 주고 있었죠. 그런데 돈 벌려고 시간제 일을 한다니 아내의 행동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재수씨가 정신이 똑바로 박혔네. 어째서? 요새 운동 삼아 알바하는 아줌마들 꽤 있어. 집에 있으면 심심한데 몇 시간이라도 일하면 활력 생긴다고 운동 삼아 한다는 거지. 그래도 너무 생뚱맞은 얘기라고. 자기는 일하기 싫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었단 말이야. 너 병수발 들다가 변했나 보지. 얼마나 갑갑했겠어? 환자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유, 당분간 이해해줘. 친구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한번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살림은 아예 내팽개치고 아침에 나가 오밤중까지 뭐 하는지 종일 연락이 안 되는 날도 있었죠. 오죽하면 집에 온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새엄마한테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답답해서 장모님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걔가 한 번씩 그래. 마냥 착하고 인내심 많고 그런 것 같다가도 한 번씩 방황을 하더라고. 지도 깝깝한 게 있겠지. 왜 안 그렇겠어? 자네가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붙잡고 얘기해 볼게. 내 딸이지만 나도 걔 가끔은
이해가 안 가. 돈 잘 벌어오는 남편 있겠다. 자식들이 잘 따르겠다. 뭐가 걱정이야? 장모님밖에 없어요. 붙잡고 얘기를 좀 잘해주세요. 영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 있는 건지. 무슨 고민이 있어, 있기는. 너무 팔자가 피니까 감당이 안 되나 보지. 걱정 말게 박서방.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어.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현숙하고 지혜롭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너무 답답하고 걱정됐지만 참고 기다리기로 했죠. 아내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여행을 다녀와야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카드를 주니까 현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또 군말 없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의 방황이 끝나기를 바란 거였어요. 딸도 제 얘기를 듣더니 새엄마 말 들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정빈이도 속 썩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걸 수 있겠다면서요. 아들, 딸, 장모니까지 그렇게 말하니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낌새가 이상하긴 해도 제 기우겠거니 했어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됐죠. 아내에게 큰 대출과 카드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아내가 잠시 화장실 들어간 사이 문자 내역을 보게 됐고 그때 마침 카드사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아내한테 감당 못할 빚이 있다는 걸 그때 싹 다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편물도 꼭 자기가 먼저 봐야 한다고 전 손도 못 대게 하더니 여기저기서 대출받은 흔적이 모조리 드러나게 됐어요. 이게 다 빚이라고? 이렇게 큰 돈을?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와중에 이건 뒤를 좀 캐봐야겠다 싶어 알아봤더니 대출받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동원했더라고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던 아내에게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맞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실제로 뒷목이 얼얼하더라고요. 아내는 변명도 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이렇게 큰 돈을 뭐하고 다녔어? 바른 대로 말해. 그래야 나도 조치를 취할 거 아니야. 할 말 없어. 왜 할 말이 없어? 내가 생활비를 안 줬어? 짠돌이 짓을 했어. 넘치게 주고 차까지 사줬구만. 이게 무슨 짓이야?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그때 아내의 그런 표정 처음 봤어요. 자물쇠로 채운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난 대체 누구랑 산 건가? 내가 알고 있던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정신과에 데려가야 하나 고민도 됐습니다. 장모님이 하셨던 말도 떠올랐고요. 한 번씩 방황한다는 말은 평소 참는 게 많다는 얘기인데 아내는 화도 잘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전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병원이라도 가자. 상담 예약해놨어. 무슨 상담? 마음에 병이 있으면 고치면 돼. 내가 유명하다는 상담센터 예약해놨어. 다음 주에는 정신과도 갈 거야. 내가 미쳤어? 그러더니 아내가 피식피식 웃는 거였어요. 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렇게 비웃다니요. 아무래도 아내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팔짱을 꼈던 것 같아요. 얼른 일어나서 같이 나가자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 팔을 차갑게 뿌리치면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손대지 마. 소름 끼쳐. 여보, 왜 이래? 나 요새 통 잠도 못 자고 힘들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싫다고. 그러더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였어요. 전 너무 당황해서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절대로 안 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달래며 아내를 방에 혼자 두고 나왔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잠도 통 못 잔다니 불면증까지 겪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심경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내는 혼자 정신과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약을 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먹고 잠도 잘 자는 것 같았고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아침엔 모처럼 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넨 거였어요. 교차로에서 차에 치인 그날 기억하시나요? 자전거를 탄 채로 붕 떴다가 언덕에 떨어져 처박힌 저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모였습니다. 저 인간 확실히 죽었는지 봐야 돼. 증거 남으면 안 되니까 얼른 불 붙이고. 바람은 왜 이렇게 불어? 추워 죽겠네. 아, 빨리 해. 사고 충격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장모는 누군가와 끔찍한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제 생명을 끝장내기 위해서요. 제가 눈뜬 곳은 병원이었어요. 살았구나, 살았어. 쉽게 말은 안 나오는데 여전한 충격에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거리는 절 보며 아들 정빈이가 오열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나 보여? 아빠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통곡을 하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에서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전 안 나오는 말을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아들. 아빠, 말해봐. 말할 수 있겠어? 나 누군지 알아보겠냐고. 정빈. 아들. 아빠. 아들은 절 끌어안으며 오열했어요. 곧 의료진들이 달려왔고 살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명확하지 않은 의식 속에서 전 사고 당시의 일을 떠올리려 했어요. 완전히 깨어났을 때 아들 곁에 낯선 남자가 보였죠. 아들이 형사님 어쩌고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조금씩 회복되고 있대. 포기하면 안 돼. 힘내. 나 단순 사고 아니지. 그냥 교통사고 아니었어. 맞지? 갑자기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빈아, 네 새엄마 어디 있냐? 그 여자 어디 있어? 아빠, 진정해. 그때 형사님이 나섰어요. 지금 얘기를 좀 나눠도 되겠냐고, 좀 더 안정을 취한 뒤 하겠냐고 묻는데 분하고 억울하고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 가만히 누워서 그날의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차에 치여 눈 속에 처박혔을 때 들었던 장모의 목소리에 대해 털어놨어요. 장모였어. 아내의 엄마였다고요. 나 죽은 거 확실하냐고. 당장 없애버리라고. 불을 붙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잡아야 돼. 악마 같은 인간들 잡아야 된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뭐요?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게 됐죠. 장모와 장모의 애인, 그리고 아내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요.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고에서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어요. 운전자는 장모가 사귀는 남자였고 장모도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절 차로 치고 완벽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유 다 돈 때문이었대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형사님이랑 얘기 나눠요. 난 밖에 나가 있을게. 나가서 형사님 커피라도 사오게. 아들이 나간 이유가 다 있었어요. 형사님은 얘기가 더 남았다면서 아내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죠. 아내분, 빚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빚이요? 알아요. 저도 그때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요.
생활비도 풍족하게 줬는데 내연남이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내연남? 아이, 그럼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입니까? 네, 그 내연남과 수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라는 사람은 도박 빚이 엄청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사장님 돈으로 갚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히 쓰레기들이었네. 제가 현모 양초라고 믿었던 아내, 그리고 화통한 줄만 알았던 장모는 막장 인생 그 자체였어요. 장모가 먼저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재산이 꽤 있는 제가 혼자 애들 키운다는 소식에 딸을 시집 보내려 수를 쓴 거였습니다. 아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며 살아왔고 겁이 많고 소심한 와중에 한 번씩 심하게 반항을 하는 유형이었고요. 아내는 괴팍한 장모한테 벗어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고 제가 암에 걸리기 전부터 내연남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게다가 제가 암에 걸렸을 땐 내심 좋아했대요. 빨리 죽으면 상속 받은 돈으로 내연남이랑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에 자기 엄마한테도 벗어나고요. 제 자식들한테 잘했던 것도 다 장모가 시켜서 한 거였대요. 애들 살살 구슬려 애들 몫의 유산도 다 차지해야 한다는 게 장모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아내가 도저히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했더니 장모가 그랬대요. 지금까지 공들인 게 있으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너 그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애랑 살림 차릴 거면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라고. 대신 입 꾹 다물고 남의 돈 꽁으로 갖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건 장모의 머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애인에게 운전을 시키고 아내에겐 사고 당일 아침까지도 저한테 잘하라고 당부했대요. 아주 뱀같이 교활하고 질이 나쁜 인간이었죠. 그 장모란 여자 남 등쳐먹는 일에 도 같았어요. 사기 전과까지 있어 한동안 콩밥 신세 못 면할 겁니다. 충격도 충격이지만 누구보다 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죠. 아버지가 뭐 죄졌어? 면목 없을 인간들은 그 쓰레기들이지. 아버지 피해자야. 우리 다 같이 속았잖아. 천벌받을 인간들. 그리고 미국에 살던 딸도 들어와 정빈이와 교대로 저를 간호했어요. 속상하고 미안했는데 우리 애들 귀찮은 내색도 않고 저한테 잘했습니다. 하늘이 도왔어, 아빠. 그때 아빠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미안하지만 아빠 운명의 여자는 우리 엄마밖에 없나 봐. 어떻게 생각해? 불난데 기름 붓나? 네 말이 맞다. 아빠가 괜한 욕심을 부렸어. 그런 악마들인 줄도 모르고. 난 속 시원해. 다 까발려졌잖아. 이제 잘 회복할 생각만 해, 아빠. 그렇게 악마와의 한 집 동거는 끝이 났어요. 그들의 악행도 다 까발려졌고요. 모든 게 천운이었습니다. 그날 눈이 내려 언덕에 눈이 쌓이지 않았다면 전 더 큰 부상을 입었을 거예요. 결국 교차로에서 절 고의로 친 교통사고의 주범 장모와 장모 A는 살인 미수 및 교사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어요. 절 해치려던 증거가 확실해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도박을 국내에서도 모자라 해외 원정까지 가면서 하는 바람에 빚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제 돈으로 메우려고 했고요. 아내는 범행을 막은 것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가 늦기 전에 발견된 건 아내가 자기 엄마의 범행을 아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덕분이었어요. 아내의 죄책감이 절 살린 거였습니다. 장모의 절 해치려는 계획이 아내는 처음부터 싫었대요. 장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란 아내는
장모의 지시를 거역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게 결국 제 생명을 구한 일이 되었네요. 하지만 전 아내와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 나 때문에 죽을 뻔한 거 평생 아니고 속죄하면서 살게. 내가 엄마한테 조종당하면서 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애초에 없었을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내는 울더라고요. 갈 때는 있고. 아는 분이 저를 소개시켜줬어. 거기서 밥하면서 지낼 거야. 믿어주지 않아도 돼. 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크게 잘못된 거 알았고, 이젠 잘못 빌면서 살고 싶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잘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은 진심이었는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가네요. 이혼한 아내는 진이와 정빈이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펑펑 울며 속여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당신 덕분에 살았어. 그렇지만 우리 속이고 기만한 건 용서 못해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말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누구보다 우리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 잊지 말아줘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내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허탈하더라고요. 무슨 악몽을 꾼 건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고 보니 오만 감정이 다 들었습니다. 아내의 행동, 바람 피우고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없지만 한 인간으로 아내를 보면 안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평생 악마 같은 엄마의 꼭두각시로 살아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해 이 사단이 난 거였으니까요. 어쨌거나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전 훌훌 털고 새 인생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사는 집에 말도 없이 밀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살던 집에 문제 생겼냐고 물었더니 이 녀석이 대답을 안 하네요. 가만 보니 지 아빠 걱정돼서 같이 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전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이 아니라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딸도 저한테 코치를 해줬고요. 아빠, 정빈이 내쫓지 마.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쫓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정빈이 아빠 혼자 두기 싫대. 아빠 혼자 속 썩고 사는 거 너무 안 됐고 마음 쓰인대. 이제라도 말 잘 통하는 친구 같은 아들로 살고 싶대. 친구 같은 아들이라니. 정빈이가 그래. 별말을 다 들어보네. 아빠도 좋으면서 괜히 그러신다. 그렇게 아들은 저랑 몇 년을 살았고 정말 친구처럼 같이 낚시도 갔고 등산도 다니며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녀석 제 아들이지만 잘 컸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제 엄마가 기특하다 여겼겠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장가를 들게 됐어요. 신혼집을 얻었는데 제 허락도 없이 가까운 데 얻었더라고요.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멀리 가라고, 외국 가서 살아도 좋다고 했는데 굳이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왕래를 하며 살고 있어요. 아들에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며느리와 둘이 참 저에게 잘하네요. 여기까지 제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니 가슴에 대못이 몇 개나 박혔다가 뽑혀 나갔네요. 그 빈 자리에는 구멍이 나서 때때로 바람이 시큰하게 통과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을 늘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앞날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어렴풋이는 알겠습니다. 전 이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살 일만 남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